그 파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파동에 먼저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서연아 머릿속에 다 외운 거 맞지? 월요일날 보러 가야 되니까 이제. 자, 그래서 파동이 뭡니까? 라고 하면 파동은 한 지점인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 얘기해요 라고 합니다. 시험의 형태가 다 서술형으로 바뀔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고등부도 이제 서술형으로 시험의 형태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제 중등에서도 객관식 없이 서술형으로만 낸대요 라고 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서술형 위주로 문제를 내고요. 특목고들은 모든 시험이 다 서술형입니다. 올 서술형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 같은 것들을 쓰는 것들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동에는 소리도 있고 지진도 있고 물결도 있고 빛도 있어. 이런 게 파동인데 이러한 파동이 옆으로 전달될 때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는데 그 물질들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불러. 그 중에서 소리는 공기라고 하는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눈의 귀까지 전달해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지진이라는 건 땅, 물결이라는 건 물, 빛이라는 건 유일하게 어떤 매질의 도움 받지도 않고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 파동은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위에서 봤던 것처럼 매질이라고 하는 입자의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눈다면 반드시 매질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 싸잡아 탄성파라고 얘기하고요. 매질이라는 도움 전 필요 없어요. 없을 때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탄성파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비탄성파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런가 하면 파동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퍼져나갈 때 한 지점에서 생긴 파동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인데 여기에 있는 이 매질이라는 건 그러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얘네들은 어디로? 진동해. 이거야. 자, 얘가 가는 방향이 수평이니까 수평 방향으로 매질이 같이 진동해 준다면 이거는 파동의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매질이 떨리고 있는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라고 우리 표현하기로 했어.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 서로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같다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종파라고 부르면 돼 라고 얘기했고요. 자, 파동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은 수평 방향인데 매질은 그것과 90도를 이루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한다면 이 둘이 이루는 각도가 수직하겠죠.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나는 횡파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은 매질의 유무와 저 두 개의 방향 사이의 각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의 대표적인 건 소리하고 빛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소리는 어디에 속하냐?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되는 탄성파에 속하고 소리는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에 속하더라. 거기에 비해서 빛은 어디에 속하냐? 정반대. 빛은 비탄성파이면서 횡파의 형태를 띠는 게 빛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요. 종파와 횡파 중에 얘네 말고 또 누구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서 종파만 외우면 된다. 종파는 종류가 적으니까. 종파는 여러분들이 소리라고 하는 걸 좀 멋진 말로 음파라고 해요. 그 소리 중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초음파라고 얘기하고요. 지진파 중에서 피파 형태를 띠는 게 누구니? 아니 종파 형태를 띠는 게 누구야? 피파죠. 이런 식으로요. 그쵸? 이런 것들이 바로 종파에 속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두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 파동이 오면 그게 누구도 상관없이 이 나머지는 횡파에 속해 라고 얘기하시면 되니까 지진파 중에서 P파를 뺀 S파도 횡파의 형태로 띄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라고 하는 게 퍼져나가는데 이 파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파동의 구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네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러한 파동의 구조는 사실은 가장 구조를 심플하게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횡파니까 횡파의 단면을 통해서 파동의 구조를 보자. 그 중에서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 파동의 에너지가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매질의 떨림을 보면 여기에 있던 매질들이요. 파동의 에너지가 지나가는 그 순간 어떤 매질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매질은 내려가고 이게 반복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떨리는 방향이 수직합니다. 그래서 횡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우리가 마루라고 부르고요. 가장 아래쪽을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양이 반복되는데 물리에서는요. 모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상이 이렇게 반복된다. 자,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파동의 5요소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파동을 딱 보는 순간 아, 파장이 뭐야?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파장은 남다라는 기호로 나타내고요. 파장은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가장 짧은 최단 거리예요. 그래서 단위는 거리이기 때문에 미터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같은 위상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재도 되고요. 또는 골에서 골까지 재도 되고요. 또는 요 위상이랑 같은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도 이게 한 파장의 길이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한 파장의 길이가 뭐 8m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라면 보면 그죠? 여기까지는 몇 m니? 4m. 그래서 4m, 4m. 됐습니까? 요 폭이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게 4m라고 했으니까 이걸 반으로 자르면 요게 몇 m야? 반드시 2m야. 알겠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런가 하면 파동의 구조 중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기라고 하는 시간은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의 개념이라서 시간의 약자 t 쓰고요. 단위는 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주기의 역수가 뭐냐?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면 거꾸로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뭐라고 했다? 이걸 진동수라고 하는 프리퀀시로 얘기하죠. 이거는 주기의 역수기 때문에 단위도 역수 단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단위 쓰려니까 귀찮아서 이 단위를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서 헤르츠라고 쓴 것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주기라고 하는 거 1회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진동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한 횟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0Hz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아, 얘는 1초 동안 60번 떨었구나 라는 뜻이야. 자, 근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진동수라고 하는 건 주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진동수는 2분의 1Hz의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진폭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파동의 에너지라고 하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던 매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한다고요. 그래서 매질이라고 하는 게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거리, 이 파동 때문에 움직인 최대 거리가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대 거리,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가 최대 거리죠. 이걸 그 파동의 진폭이라고 하는 A 미터 단위 쓴다. 그래서 이 진폭은 매질의 최대 변이를 얘기하는데 변이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 진폭은 위쪽 방향으로 2m예요. 또는 아래쪽 방향으로 2m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쓰시는 거예요. 그죠? 최대 변이를 얘기한다. 진폭이라는 것은. 됐니? 근데 똑같은 땅인데 어떤 파동이 올 때
올라갈 때 어떤 파동이 올 때는 4m만큼 올라갔어. 뭔 차이야? 파동 에너지 차이야. 그래서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동이 왔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이 파동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파동 에너지예요. 파동이 왔다는 건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왔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파동 에너지의 크기는 진폭의 제곱에 진동수의 제곱으로 사실은 구해요. 그리고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비례 상수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 그래서 진폭이 크거나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동 에너지가 대단히 큰 게 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이러한 파동이 전달된다는 얘기는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얼마나 빨리 이동하니? 라고 하는 파동의 속력은 벨로시티 V, 단위는 당연히 미터/초습니다. 이러한 파동의 속력도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이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의 길이 또는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 F 람다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파동에서의 속력 구하는 식이다 라고 하는 이 파동의 5요소 기억하시고, 그러한 파동을 이용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었냐면 파동의 대표적인 소리 배우면서요. 이 소리라고 하는 건 하나의 목소리 안에도 소리는 3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도 했었다.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라고 하는 어떤 소리 안에도 그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크기와 그리고 높낮이라고 하는 높이와 그리고 소리의 맵시라고 하는 소리는 이 3가지 요소로 구성돼 라고 하는 걸 1학년 때 배웠어요. 그 중에서 소리의 크기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소리라고 하는 음파의 진폭이 바로 소리의 크기를 결정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1초 동안에 10번 떨리는 것보다 20번 떨리는 게 한 옥타브 윗소리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인간이 모든 진동을 다 듣는 건 아니니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를 우리가 가청, 진동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진동수만 들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진동수가 많아질수록 1초에 이 새끼 무조건 2만 번 떨어. 상상을 해봐. 1초에 2만 번이나 공기 진동을 시키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진동수가 많을수록 고음에 해당된다. 진동수가 적은 게 저음이고요. 우리가 똑같이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을 때 그 한 옥타브라고 하는 건 진동수의 2배 관계다. 그래서 이게 F면 얘는 2F, 얘는 4F의 진동수를 가져야 된다. 되겠어?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맵시라고 하는 건 물질의 종류에 결정돼요. 그래서 내가 나무를 진동시켰을 때 소리와 쇠를 진동시켰을 때 소리가 다르거든요. 자, 이러한 목소리라고 하는 소리의 색깔은요, 그걸 진동시켰을 때 생기는 파형, 떨리는 모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됐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파동 중에서 각각의 걔네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뭔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는 소리를 기본으로 설명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은 2가지를 배우는데요. 소리하고 그 다음에 뭐 배우는 줄 알아요? 빛을 배웁니다. 그럼 소리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면 빛은 2가지 요소가 있어요. 빛에 2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의 빛, 지금 형광기에서 나오는 저 빛의 2가지 요소는 뭐냐면 빛의 밝기라는 빛의 세기요. 눈부셔, 너무 흐려 라고 하는 이 밝기와 빛의 색깔이 바로 빛을 구성하는 2가지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형광등을 많이 켜니까 눈이 엄청 부셔요 라고 하는 빛의 밝기가 바로 소리의 세기와 빛의 세기가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야. 되겠냐?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색깔 빛에도요, 색이 있는데 빛의 3원색이 뭐였어요? 그렇죠. 빛의 3원색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빨, 초, 파 이거 아닙니까?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바로 진동수예요. 진동수. 밝아진다는 얘기는
진폭이 커졌다는 뜻인데 됐어? 그러면 우리가 진동수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색깔이 달라진다는 뜻이야. 빛의 색깔이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진동수가 제일 큰 색이 뭘까? 라고 하면 사실은 빨주, 노초, 파남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큰 에너지가 큰 빛입니다. 그러니 파란색의 진동수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 초록색이고 빨간색.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는 진동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 빛의 진동수를 다르게 한다는 얘기는 색깔이 변한다는 얘기. 그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얘는 진폭이야, 얘는 진동수야. 이 두 개가 바로 빛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죠. 되겠어요? 네, 그래서 색깔을 변화시키는 그 자체가 빛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밝기를 변화시키는 것도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빛이 가장 이 색 중에서 에너지가 큰 빛이구나.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동이라고 하는 거 얘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파동은요 한 번 발생했을 때 그 파동의 파장도 결정되고 진동수도 결정되고 속력도 결정돼요. 근데 이 파동이 옆으로 가면서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자, 근데 파동이 옆으로 진행하면서 변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파동이 전달되는 상황에 따라서 파동의 뭐가 달라진다? 속력이 달라진다. 기억나냐? 파동의 속력이 바뀝니다. 맨 처음에 발생할 때 속력은 10이었는데 이 속력이 느려져서 5가 될 수도 있고요. 속력이 더 빨라져서 20이 될 수도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 파동의 속력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뭘까? 라고 하면 그 파동이 어떤 매질을 통과해 오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파동은요. 예를 들어서 소리가요.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가. 소리가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집니다. 신기하죠? 빛은요.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속력이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집니다. 알겠어? 네. 졸려오면 그거 마셔도 돼요. 왜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너네 갔다가 또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 깊은 새끼들. 자, 그래서 이러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그 파동이 통과하는 바로 매질의 공류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매질이 없어도 되는 빛과 같은 애들은요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의 속력이 제일 빨라.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 입자가 들어가면 그 입자를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속력은 느려지는 거라서 입자가 그나마 듬성듬성 있는 기체에서의 속력이 그나마 빠르고요. 입자가 빽빽해질수록 전달되는 속도는 느려진다. 이게 빛의 속성이다. 그 중에서 빛은 아무것도 없는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의 속도가 제일 빠른데 그때의 속도를 우리가 광속이라고 하고요. 기체나 액체나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는 광속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광속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광속만 우리가 C라고 쓰고 이조차도 속력이니까 F 남다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광속은 불변하거든요. 광속은 불변합니다. 빛이 진공 속을 통과할 때는 속력이 안 바뀌어요. 그게 빨간색 빛이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록색 빛이던 파란색 빛이던 얘네들이 진공을 통과할 때는 세 개의 빛의 속력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빨간색, 초록색, 서인아 옆에 은호 졸면 너 뒤진다? 동생 공부시키자. 자, 파란색 이거죠. 자, 그 중에서 얘네들이 색깔이 다르다는 건 진동수가 다르다는 거라서 빨간색 빛은 진동수 1이라고 치자. 얘는 10이라고 치자. 얘는 100이라고 치자. 이런 거예요. 색깔이 다르다는 건 진동수가 다르다는 거니까. 됐어. 그래도 광속은 불변해서 광속은 다 똑같아 라고 한다면 느끼셨겠죠? 자, 얘는 파장의 길이가 100이라는 뜻이야. 얘는 파장이 10이라는 거고 얘는 파장이 1이라는 겁니다. 되겠어?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파장의 길이가 짧다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다. 되겠어? 진동수와 파장은 반대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빛의 3원색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큰 게 누구야? 파란색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커?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거꾸로 파장이 제일 짧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구의 파장이 제일 짧아? 파란색의 파장이 제일 짧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매질이 필요 없는 빛은 매질이 없을 때가 제일 빠르다면 매질이 꼭 필요한 소리 같은 건 매질끼리에 서로 진동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입자가 빽빽하게 가까이 있을 때가 빨리빨리 전달한다. 그래서 소리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전달되는 속도가 액체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훨씬 빠르다. 자, 그리고 같은 공기라도 어떤 상태의 공기냐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또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소리의 속력은 더 빠르다. 그래서 소리의 속력은 331 더하기 0.6T라고 하는 이게 기온이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 속을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보다는 공기의 온도가 뜨거울수록 전달되는 속도는 빠르다라고 얘기했어요. 되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것과 관련된 얘기 낱말은 누가 들어? 새가 듣고 저 새끼 뭐라 그랬냐?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낮에는 말을 하면요 이렇게 낮에 공기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땅바닥인데 땅바닥에 가까운 공기는 낮에 아래쪽이 뜨거워. 낮에는. 그리고 위로 갈수록 뭐 점점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낮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온도가 다른 공기들은 다른 매질로 인지하기 때문에 온도가 30도에서 20도로 바뀌는 이 순간에는 직진할 수 없어. 매질이 달라지니까 불절해. 근데 모든 파동은 속력이 느린 쪽을 향해. 됐어. 그러니 속력이 느린 차가운 공기가 있는 더 위쪽으로 소리가 직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소리가 위쪽으로 이렇게 떠서 간다. 됐어? 그래서 같은 위치, 나 여기서 소리 들을 거야. 그럼 원래는 높이 여기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여기서 그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들린다고 해요. 되겠어? 밤이 되면 온도가 뒤바뀝니다. 밤이 되면 땅바닥에 가까운 온도가 10, 20, 30, 40 그래서 밤에는 땅바닥이 더 온도가 차가워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리는 이렇게 직진하지 않고요. 온도가 다른 공기는 각각 다른 매질로 인지해서요. 속력이 느린 아래쪽으로 소리가 이렇게 휘어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 원래 이 소리가 이 높이에서 들려야 되지만 그거보다 낮은 여기서 들려요. 그걸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형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 중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물결 파도가 있죠. 물결이 칠 때 이렇게 넘실넘실 파도가 칠 때요. 이 파도의 속력이 처음 발생할 때 10이라고 얘가 뭔가에 따라서 속력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 물결의 속력을 결정하는 게 호소가 뭐니? 서인아는 알아야지. 소리를 썼잖아. 쟤는 소리를 썼어요. 자소서를. 뭡니까? 네, 수심.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있을 때요. 이 밑에 있는 그 지면까지의 거리인 수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는 수심이 되게 깊네. 얘는 수심이 얕네. 이 자체가 파도의 속력을 변화시킵니다. 됐죠? 그래서 수심이 깊을 때의 속력이 빠르고요. 수심이 얕을 때의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왜? 바닥과 금방 부딪혀서 마찰이 생기니까. 그래서 얘는 속력이 빨라서 넘실넘실 성큼성큼 간다면 속력이 느려지면 아장아장 이렇게 가잖아요. 왜? 속력은 F 남자인데 속력이 10이었다가 5로 속력이 줄었네요. 얕은 곳으로 가면. 그럼 속력이 줄 때 주는 건 뭐가 줄어요? 네, 진동수는 달라질 수 있니 없니? 이거 없어요. 모든 파동은 한 번 생긴 진동수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동수는 고유한 값을 갖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을 갖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짐에 따라 변하는 것 유일하게 파장 길이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파장의 길이가 2야, 파장의 길이가 1이야. 그래서 속력이
느려진다는 얘기는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에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파장의 길이의 변화를 보시면 속력이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그래서 수심이 깊은지 얕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알겠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물결은 수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가자. 되겠니? 이런 것들이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선생님이 쭉 한번 반복해 드리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러한 파동에, 자, 구성 요소도 있지만 파동의 성질도 있다. 자, 파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까지 해봐 드렸어. 자, 그 파동의 성질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 성질은 직진이라는 성질, 두 번째는 반사, 세 번째는 굴절, 네 번째는 회절, 다섯 번째는 간섭.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의 내용 다야.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뭔지 어떻게 바뀌는지 저것들의 규칙성 배우면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아이의 원래 파동은 얘네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전자기파라고 해서, 요거 하나만 별도의 내용이라 설명하고 졸로 갈게요. 자, 빛은 원래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라고 하는 이 아이는 사실은 얘가 주로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건 하늘에 떠 있는 별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이 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엄청나게 뜨거운 천체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봐. 고체가 뜨거운 모델이 액체가 뜨거우면 기체, 그럼 기체가 뜨거우면 이게 됐어. 기체라고 하는 원자 속에서 전자가 튕겨나와. 됐어. 원자에 양성자가 11개 있고 전자가 11개 있어서 중성인 원자 상태였는데 너무 뜨거워서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튕겨나갑니다. 그러면 양성자는 그대로인데 전자의 개수가 줄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가 돼. 그래서 어떤 원자에서 너무 뜨거우면 전자가 튕겨나가서 얘는 전자 하나를 잃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이온이 되고요. 튕겨나간 전자들이 여기 있으면서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야. 이렇게 전기를 띤 전하, 입자들의 모임을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해요. 너무 뜨거우면 이 상태가 돼요. 이온 상태로 바뀌어요. 됐어? 네. 그래서 실제로 물질의 상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 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고체, 액체, 기체. 근데 이 기체가 온도가 뜨거워지면 그 안에 있는 원자 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플라즈마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이렇게 네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 별은 이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을 주로 갖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로 돼서 존재한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게 표면의 온도만 해도 1000도야. 중심의 온도는 1000만 도. 열나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주로 수소 기체들로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수소에서 전자가 튕겨나간 수소 양이온하고 전자들의 집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수소라고 하는 게 열을 받아서 팡 하고 터지면서 그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확 하고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전기를 띤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면 이게 바로 그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플라즈마들이 폭발에 의해서 우주로 밀려나가면 그 공간에 전기장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배웠지. 그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겨야 된다? 자기장이 생겨. 어느 방향으로 생기니? 전기장과 자기장은 90도 수직 방향으로 생겨. 그죠? 그러니까 전기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순간 같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전기장이 일정한 세기가 아니고요. 확 밀려가면서 약해졌다 세졌다 다시 약해졌다 이 세기가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 세기 변화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도 그 순간 약할 땐 약하게 셀 땐 세게 생겨요. 됐어?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기긴 하지만
얘도 세기가 바뀌어. 그럼 우리 중성 내용에서 배웠어. 자기장이 변하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니? 전기장이 또 생기죠. 유도전류. 맞죠? 그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또 전기장이 생기는데 어떤 방향? 또 수직한 방향이죠. 그럼 얘랑 수직한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죠. 그럼 그 전기장이 또 뭘 만들까요? 자기장. 그 자기장이 또 뭘 만들어요? 전기장이 뭐를? 자기장을. 이게 끊임없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되면서 나가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서로 유발시키면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주 공간을 뻗어나가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름이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이름이 전자기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시키면서 전달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핸드폰 통신할 때 거기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전파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전자기파 형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 전자기파를 우주공간에서 뻗어나가니까 3차원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돼요. 자, X축, Y축, Z축이라고 치자. 그랬을 때 전기장이에요. X,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전기장이 생긴다고 치자. 전기장만 그리면 이런 모습이야. 됐어. 근데 얘가 유발한 자기장은 전기장과 수직한 방향으로 생겼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과 90도 되게 자기장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90도예요. 됐어.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시키면서 가고요. 이때 위상이나 진동하는 방향은 서로 다르지만 전기장의 진폭이 클 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진폭도 커진다는 진폭의 크기는 서로 같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걸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전자기파 중에서 진폭이 큰 부분은 에너지가 큰 거고요. 진폭이 작은 부분은 에너지가 작은 건데 그러면 순간 이렇게 별에서요. 전자기파가 발생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에너지가 작은 애도 나오고 에너지가 큰 애도 나오고 엄청 큰 애도 나오고 순식간에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파를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우리 분류합니다.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분류하는 거야.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전자기파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요.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커요.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아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집단의 전자기파를 싸잡아 방사선이라고 불러요. 방사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전자기파 중에서 인간들이 대충 아는 범위 중에 이 정도면 에너지가 약간 중간 인사이즈를 갖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파동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무리의 전자기파를 인간들이 전파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파 안에 빛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중에 가장 에너지가 큰 게 방사선, 그 다음이 빛, 그 다음이 전파인데 그 방사선 안에서도요 가장 에너지가 최고로 큰 애가 김정은 아저씨가 좋아하는 핵이 터질 때 나오는 그거 뭐죠? 그게 뭐죠? 감마선. 이게 나와서 다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죽는 겁니다. 네, 됐죠? 그래서 감마선이 핵이 폭발할 때 나오는 엄청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얘가요. 내 몸을 통과하는 순간 세포가 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해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생명체가 다 죽는 거예요. 되겠어? 근데 이 감마선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핵폭탄 터질 때 말고. 언제 씁니까? 병원에 썼습니다. 뭘 떴을까요? 아니요. 엑스레이 찍을 때 저걸로 찍으면 귀신다. 큰일 난다. 저거 뭡니까? 항암치료. 항암치료. 암 걸린 사람들 중에서요. 수술할 수도 없는 부위에 암이 생기면 그래서 네 마지막 단계로 이거라도 해보고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선택으로 쓰는 게 감마선, 방사선 치료인데요. 그 방사선이라는 감마선을 암이 걸린 부위의 세포에다 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세포가 다 뒤지죠. 그래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세포가 죽어. 그래서 막 토하고 머리 빠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암이 걸린 세포만을 우리가 쏠 수 있는 기술은 없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방사선 치료라는 겁니다. 감마선. 그 다음에 이 감마선보다 에너지가 조금 작은 방사선이 아까 네가 얘기한 그거야. X선. 뼈 부러졌을 때 찍는 엑스레이 촬영.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바로 죽지는 않아. 좀 이따 뒤져. 이런 거야. 그래서 바로는 안 뒤져. 조금 이따가는 뒤질 수 있어.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엑스레이 촬영을 1년에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아무리 건강한 너네 같은 나이의 아이들도요. 1년에 10몇 장 이상은 찍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갈 때마다 저번에 갈 때마다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럼 넌 조금 이따 뒤질 거야. 그래서 임신한 여자들은 엑스레이 촬영을 못합니다. 기록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할 때 잘 생각해봐. 너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안에 의사 선생님은 나가 계시죠. 너만 뒤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체들한테는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넌 생명체가 아닌가 봐. AI인가 봐. 자, 근데 이 엑스레이를 병원 말고 딴 데서 쓴다? 어디서 쓰게? 공항에서 써. 수화물 검사할 때. 일일이 여행 가방 못 열잖아.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에다 여행 가방 올려놓고 엑스레이 촬영 그걸 찍으면 그 여행 가방 안에 총 들어있는지 칼 들어있는지 이거 보여.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꼬맹이가 저렇게 꼬맹이가 여행 갈 때 나는 물총 가져가고 싶어. 그래서 엄마 몰래 물총을 든 거지. 그게 촬영이 됐는데 그 물총인지 진짜 총인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 아기하고 엄마하고 내려가지고 수압을 다 열어서 검사하고 애새끼 뒤지게 쳐맞고 그거 반납하고 그리고 그 비행기 타거든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 가방에 그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예요. 수압을 확인할 때 써. 그 다음에 빛에는요 에너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빛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빛은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세 종류의 전자기파를 합해서 빛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제일 에너지가 큰 게 자외선, 그 다음이 다시 광선, 그 다음이 적외선. 우리가 해가 뜨면 눈부셔 그래서 물체를 볼 수 있잖아. 우리가 물체를 보는 데 쓰는 광선이 뭐니? 네, 그렇게 써 있어요. 볼 수 있는 광선이라는 뜻이죠. 가시광선이라는 게 한자로 볼 수 있는 광선이다. 얘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없으면 아무리 해가 떠 있어도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럼 자외선은 뭐 할 때 쓰게 원래? 자, 소독이라고 하는데 그 소독에는 그래서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자외선이라는 게 바로 소독 역할을 합니다. 그 소독 역할을 한다는 건 균을 뭐 한다는 거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살균 작용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꼬매가 잘 생각해봐. 균을 죽인다는 게 좋은 거니? 균도 세포죠. 그걸 죽인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양이 진해지거나 많아지면 살균 작용을 하는 거야. 저걸 희석해서 쓰니까 살균인 거죠. 저걸 그냥 원래대로 쓰면 저 새끼도 살인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광선은 지구가 못 들어오게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사는 거야. 됐니? 그중 우리는 얘를 희석해서 일부 사용하죠. 어디에서 쓰게? 이마트에서 씁니다. 이마트에 너네 식당가에 가면 컵이 어디 들어가 있게? 거기에 보면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서 희석된 자외선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너네 가시광선 분광기로 분산해서 보면 무슨 색깔을 보이니?
프리즘으로 보면 빨, 주, 노, 조, 파, 남, 오 이렇게 보이죠? 요광선 으로만 우리가 물체를 보는 거야. 그럼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판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럼 자외선은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네,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이라는 뜻으로 보라색 자자 바깥 외자 보여요?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쓴 거예요. 알겠어? 빨간색 밖에 있는 광선도 안 보여.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쓴 거야? 붉을적 바깥 외. 그래서 적외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문제는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서 자외선이 막 나온다? 멀쩡하게 막 나와?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사고 나서 얘 기능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 근데 자외선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문 열어놓고 이 색이 나오는 거 맞아? 막 이거 확인하고 싶죠. 그래서 자꾸 거기다 얼굴을 들이밀면 큰일 나는데 엄마가 자꾸 얼굴을 들이밀어. 그래서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니? 보라색 가시광선을 같이 넣어줘. 나 나오고 있어! 얼굴 좀 그만 넣어! 이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거 문 열면 거기서 뭐 보라색이랑 파란색 색깔이 같이 나오던데요? 자외선이 그 색깔이에요? 막 물어보면 병신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죠. 가시광선을 같이 넣어준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적외선은 무슨 작용할까? 이 적외선은 열작용합니다. 느네요. 칠판 만져보면 차갑죠. 피부 만져보면 따뜻하죠. 그래서 라고 하는 모든 물체는 각각의 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각각의 뭐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적외선이 나오는 거야. 내 몸에서 적외선 나와요. 그래서 36.5도에 해당되는 적외선이 나오고요. 얘는 대략 한 15도에 해당되는 적외선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적외선 보이니?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경상입니다. 이 적외선 어디다 쓰게? 리모컨에서 적외선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꾹 누를 때요.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TV를 켜주는 거야. 근데 엄마가 잘 나오니까 늘 의심스러워. 그래서 눈에다 대고 계속 쏘시지. 그럼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빨간색 가시광선이 같이 나오게 조작해 준 거야. 그래서 누르면 약간 빛이 그래서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하잖아요. 나 멀쩡하니까 그만 봐주세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파 중에서도요. 에너지가 그나마 가장 큰 애가 전자레인지에 사용됩니다. 이름이 뭐게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의 이름이 마이크로웨이브. 파동을 우리가 웨이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전자레인지에서 그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전파가 나오면 그 안에 있는 저 마이크로파가 물방울 하나의 분자 길이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걸 진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물방울끼리 충돌해서 열이 발생돼서 그걸로 음식을 뜨겁게 해서 익혀 먹는 거야. 되겠어? 네, 그러니 음식 속에 만약에 물방울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으면 진동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걔는 데워지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되겠냐? 그래서 마이크로파가 전자레인지에 써지는 거고요. 이거보다는 에너지가 조금 작은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서 사용되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통신으로 사용되는 이 주파수가 바로 전자기파에 해당되는 전자기파 중에 전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낮은 게 TV용으로 쓰는 거. 그거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낮은 게 라디오, FM, 그 다음이 AM 주파수. 그래서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근데 태양에서도 얘네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빛이라는 게 그 자체가 전자기파잖아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방사선, 빛, 전파로 나누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빛은 가시광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통칭해서 부릅니다. 되겠니? 그러니 태양에서는요 동시다발적으로 파동이 나오는데 파장의 길이가 짧은 애부터 파장의 길이가 긴 애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그 중에서 보면 파장의 길이가 짧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다. 파장이 작을수록 진동수가 커서 에너지가 크다. 알겠어?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파장의 길이가 길수록 진동수는 작다. 왜? C는 F 남다. 기억나지?
광속은 일정해야 되니까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작아지는 얘기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작아진다.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이쪽은 에너지가 작으네. 그러니까 이쪽이 뭡니까? 전파. 이쪽이 뭡니까? 이게 B. 됐어? 이쪽이 뭡니까? 방사선. 됐어? 그 중에서도 얘가 감마선, 얘가 X선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중3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6개월 후에 고등학교 가서 봐야 되는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번이라서 해드릴 겁니다. 첫 장이 이거예요. 통합과 첫 장이 이겁니다. 해드릴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알아두셔야 돼서 겸사겸사 해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빛, 탄성파이자 횡파인 얘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자기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고 그 다음에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하는데 파동의 성질 중에 첫 번째 직진성이라고 하는 이거 저번 주에 여기까지 해봐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직진성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로 광원에서 나온 빛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직진해서 퍼져나갈 때 얘는 같은 매질을 통과하는 동안은 방향이 꺾이지 않습니다. 다른 물질을 만나지 않는 한 튕겨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매질을 통과하는 동안 빛이 곧장 나가려는 성질을 직진성이라고 하고 이 직진을 하는데 여기 다른 물질이 만나면 거기에서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에 반대편에 빛이 도달할 수 없어 그림자 되는 현상이 생기고요. 이게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진 그림자에 때문에 우리는 시편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이게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반사라고 하는 게 뭐니? 라고 하면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반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반사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야. 그랬을 때 그 다른 물질과 만난 각도가 몇 도야? 라고 하는 각도 재고 싶을 때는 빛이 들어간 접선면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렸을 때 기억나지? 그 법선과 각각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과 반사각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빛이 되돌아 나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반사 법칙이 성립한다. 중학교 1학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렇대. 이제 배웠냐, 지서가? 배운 거야. 이제. 네. 자, 그랬을 때 입사각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30도면 반드시 반사각은 법선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30도 방향으로 튕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예외 없이 같아야 된다는 게 반사 법칙. 근데 이렇게 반사가 될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매끄러운 면에서 반사가 되면 언제나 반사된 광선이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간다. 무슨 반사?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정반사라고 하고요. 정반사가 일어나면 빛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변의 경치가 비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거울을 만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표면이 거치면 자, 거칠 때 일어나는 반사를 우리가 그렇죠. 난잡한 반사, 난반사라고 합니다. 이 칠판이나 선생님 몸에서 일어나는 게 난반사이기 때문에 너네들 얼굴은 비치지 않고 단지 나만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몸에서 난반사된 빛이 이쪽으로도 가니까 어느 방향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경치는 비치지 않고요. 단지 그 사물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별것도 아닌데 중학교 3학년 특목고 가서 면접 볼 때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과정을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물체를 보기까지의 과정. 알겠니?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반사와 난반사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떤 반사를 하더라도 항상 반사 법칙은 성립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했던 게 바로 굴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굴절은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빛의 일부는 반사돼서 나오지만 빛을 통과시키는 물질도 있죠. 내 몸은 빛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물질을 우리가 불투명한 물체라고 얘기하죠. 자, 저렇게 빛을 통과시키는 유리는요, 투명한 물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그래서 빛을 투과시킬 수 있냐 없냐인데, 빛을 투과시킬 수 있는 물질이면 빛이 가다가 만났을 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들어가죠. 됐죠? 네, 그래서 굴절이라는 건 빛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빛이 꺾여 들어갔을 때 몇 도로 꺾였어? 각도 재고 싶어. 그럼 또다시 업선이라는 걸 그려서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 되시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지서봐. 이제 얘기해봐. 입사각과 반사각은 예외 없이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같겠지. 그러면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어떨까요? 작죠. 자, 작죠. 저렇게 얘기하면 떨어집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은데요.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을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어? 클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맨날 요것만 배운 거지. 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항상 공기 중에서 빛이 물속으로 가는 그림만 배웠으니까 그래. 자, 생각해봐. 빛은 공기 중에서 빨라? 물속에서 빨라? 공기 중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물속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빨라. 그러니까 빛을 중학교 1학년 때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쏜 거야. 됐어? 네. 그러면 이때 생기는 각도는 속력과 비례하거든요. 빠른 쪽에서 생기는 각이 느린 쪽에서 생기는 각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래서 입사각이 40도야, 그럼 반사각도 40도인데 느린 매질로 들어갔기 때문에 각도가 뭐해? 줄어든 거야. 그래서 여기가 20도라서 굴절각이 작은 거야. 근데 거꾸로요. 만약에 물에서 공기 중으로 빛을 쐈다고 치자. 여기가 느린데 자, 꺾여서 들어갔더니 빠른 매질이야. 그럼 각도를 뭐 해줘야 되니? 커져야 돼. 됐어? 각도가 커져서 똑같은 각도 이렇게 간 거보다 더 각도가 커져야 되니까 빛이 이렇게 사실은 가요. 그래서 굴절각이 요만큼 나와요. 알겠어? 네.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 같아야 되고 굴절각은 얘네들보다 빠른 매질로 가면 훨씬 더 커져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굴절각은 무조건 입사각보다 작은 게 아니고요. 어느 매질로 갔느냐에 따라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면 굴절감이 작아질 거고요. 거꾸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갔다면 오히려 굴절감이 더 커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과 굴절각의 크기를 잘 말할 수 있다라고 생기부에 써져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 굴절각의 크기는 입사각보다 어떠니? 라고 하면 어느 매질에서 어느 매질로 가느냐에 따라 속력은 달라져요. 그래서 각도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죠. 되겠어? 굴절각이 무조건 작은 건 아니라는 거죠. 되겠어?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굴절이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했었어요. 그러면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는 아는데 그럼 얘가 꺾였다며. 그렇죠? 원래는 직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꺾여서 여기로 갔어요. 근데 더 꺾여서 일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직진한 것보다 더 많이 꺾인 게 1번일까 2번일까? 더 많이 꺾인 게 몇 번이냐? 몇 번? 여기서. 그래서 더 많이 휘어진 게 1번이 2번보다 더 많이 확 휘어졌죠. 그래서 그 꺾인 정도, 꺾여 들어갈 때 꺾이는 정도를 표현한 걸 멋진 말로 굴절률이라고 불러. 그 굴절률을 스몰 n이라고 하고 굴절률의 두 가지 말해. 굴절률의 두 가지 말해. 지서봐. 다인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 자꾸 누나들한테 기대지 마. 누나들은 지금 힘들어. 숨 쉬는 것도 힘들 나이야. 너네가 중3 돼봐. 인생이 힘들어.
집에 그냥 가져가. 그럴 날이야. 자, 불철률. 자, 아닌 척하지 마. 그렇죠. 자, 불철률 보시면요. 불철률은 절대 불철률과 상대 불철률이라는 게 있더라. 그 중에서 절대 불철률은 N 공기, N 물처럼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공기의 절대 불철률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건 물의 절대 불철률이라고 읽으시면 된다. 자, 상대 불철률은요. N 공기, 물 또는 N 물 공기처럼 공기에서 물로 갈 때의 상대 불철률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상대 불철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불철이라는 건 서로 다른 매질에서 속력 차이에 의해서 꺾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절대 불철률은 사실은 모든 절대 불철률은 진공에서 그 매질로 가면서 꺾이는 비율을 본 거다. 절대 불철률은 진공에서 공기로 갈 때 꺾이는 비율 그거는 공기의 절대 불철률이라고 읽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진공에서 물로 갈 때 꺾이는 비율 이거를 물의 절대 불철률이라고 본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인간들이 편의해서 진공이 아니고 그냥 공기에서 그 매질로 갈 때에 꺾이는 정도를 절대 불철률로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알겠어? 네, 원래는 진공이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 그러면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상대 불철률 구해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갈 때요. 빛이 꺾여 들어갑니다. 왜 꺾여야만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꺾여야 되는지 물속에 빠진 아들 구하러 갈 때 그 상황 설명했었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꺾여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도를 세타 공기, 이 각도를 세타 물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랬을 때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불철률은 이 두 매질 간에 전달되는 속력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서의 빛의 속력분의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계산하면 된다. 됐죠? 자, 근데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V는 F 남다. 그러니까 공기에서의 속력은 공기의 진동수와 공기의 파장의 길이, 물에서의 진동수와 물에서의 파장의 길이를 계산하면 될 건데, 근데 자, 빛이 꺾여 들어가더라도 진동수는 변하는 게 아니라서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약분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속력의 비율이라는 건 파장의 비율과 같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때 우리 지섭이가 연락 졸아가지고요 잘 못 들었었죠 저걸. 자, 그런가 하면 이 속력이랑 같은 게 그 순간 생기는 각도다. 그 각도를 사인 값으로 치환하면 그 자체가 속력의 비율과 같다.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근데 상대 불철률을 절대 불철률로도 구할 수 있다. 대신에 절대 불철률을 쓸 때만 분모와 분자의 순서를 바꾼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가 N공기, 여기가 N물로 쓰면 된다. 이렇게 써요. 기억나나? 여기까지가 기억이 납니까? 그죠? 여기까지 배우고 가셨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빛이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속력이 10이고 물속을 지나갈 때 속력이 5라고 친다면 얘 상대 불철률은 5분의 10 그래서 E가 상대 불철률 값이 된다. 그렇다면 얘 파장의 길이가 물속에서 파장의 길이가 2라면 공기 중에서의 파장의 길이는 4가 될 거다 라는 뜻이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자, 그렇다면 머리 있는 척해. N 공기 물이 상대 불철률이 2야. 그러면 N 물 공기는 얼마냐? 이거는 거꾸로 V 공기 분의 V 물이어야 되니까 이 값이 얼마여야 되니? 2분의 1. 둘이 역수관계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상대 불철률이 2란 얘기는 물의 속력이 5일 때 공기의 속력이 10이라는 얘기죠? 그럼 꼬매마 NAB의 상대 불철률이 2래. 근데 NAC의 상대 불철률이 5래. 그러면 NBC가 얼마니? 이게
이거 1 그럼 이거 얼마? 2 이런 식으로 놓으면 돼. 그러면 얘도요. 얘는 VC분의 VA인데 A를 얼마로 놨어? 2로 놨잖아. 그러면 얘를 얼마로 놔야 돼?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렸어야지 이 새끼야. 이걸 10으로 놨어야지 병신아. 그리고 이거 5로 놨어야지. 큰 그림을 그렸어야지. 그치? 그러면 이거 이제 10으로 놔. 그럼 이거 얼마나 놓으면 되겠어? 2 됐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VC분의 VB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 2분의 5야. 그래서 얘는 2.5야. 이런 얘기야. 이렇게 봐야 돼. 이해 되겠어? 하겠어? 오케이. 요런 느낌. 그래서 항상 수학은 큰 그림. 소수 좀 안 생기게 작은 그림 그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되겠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상대 굴절율 됐어?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꼬맹아. 얘는 상대 굴절율이 2야. 얘는 5야. 그러면 그죠? A에서 B로 가면서 속력이 빨라졌다 늦어졌다. 상대 굴절율이 2란 얘기야. 상대 굴절율을 구했더니 꼬맹아 그 값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상대 굴절율을 구했더니 1보다 작을 수도 있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빨라졌다 늦어졌다. A에서 B로 가면서 속력이 줄었네. 됐어? 몇 배 줄었어? 2배 줄었네. 그 뜻이지. 자, 얘는 A에서 C로 가면서 속력이 뭐해졌네? 늦어졌네. 몇 배 느려졌네? 5배 느려졌네. 이 뜻이야. 그러면 네. 자, 상대 굴절율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느린 매질로 갔다는 뜻이야. 그럼 거꾸로 상대 굴절율이 1보다 작아졌다는 얘기는 빠른 매질로 갔겠지. 알겠어? 그런 얘기야. 이래 이런 느낌으로 상대 굴절율을 좀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끌어줄게요. 자, 우리 은호가 죽으려고 해요. 살아계신 게 대단합니다. 자, 빛을 썼어. 얘가 굴절을 해서 이렇게 갔어. 자, 그래서 요번에는요. 물에서 공기라고 하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싸우는 거예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쌌는데 우리 꼬꼬맹이 지섭이도 이제 하품하기 시작해서 조금 이따 줄 거야. 이 개놈의 새끼들이. 자, 보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N 물 공기의 상대 굴절률은 V 공기 분의 V 물입니다. 됐죠? 이렇게 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는요 입사각이 요각이에요. 입사각이 요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되고 굴절각은 이거보다 커야 됩니다. 맞아? 그랬을 때 요각도가 30이니까 얘도 30. 그럼 굴절각은 이렇게 되니까 70 더 커. 되겠지? 근데 내가 이때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굴절각은 어떤 배로 가져야 돼? 커질까 작아질까? 커질까 작아질까? 지석은 그때 자서 기억이 안 난대. 커져 작아져? 커져요. 무조건 굴절각이 커지면 입사각도 커지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집니다. 자, 그러면 얘를 40으로 했어. 그럼 이거 40이야. 얘 90 이 모습이 된다고 치자. 기억나죠? 자, 이렇게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의 입사각을 멋진 말. 이걸 임계각이라고 한다. 자, 그럼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한다? 굴절각도 더 커져서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실제로 굴절이라는 건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가야 되는데 굴절각이 너무 커서 다시 A 매질로 들어오는 굴절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네, 이거를 우리는 전부 다 반사된 것처럼 보여요. 전반사라고 한다 그랬지. 맞아? 네. 근데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지. 사실은 입사각이 41도가 돼서 반사각이 41도고 굴절각은 92도야.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의 매질 안에 빛이 두 가닥으로 나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사가 되는 순간 굴절광선은 없어지고 얘가 반사광선에 가서 달라붙는다 그랬어.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어. 이제 네. 그래서 전부 다 반사광선에 가서 달라붙기 때문에 전반사라고 부른다. 알겠죠?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게
되더라. 그래서 그 도청 감청 못하게 전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광섬유라는 걸 만드는데 그랬을 때 안에 있는 섬유를 코어라고 하고요. 밖에 있는 섬유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클레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안에다가 쏠 거기 때문에 안에가 느린 매질, 밖에 클레딩이 빠른 매질을 만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속력이 다른 두 개의 매질로 만들어 놓은 게 광섬유고요. 이때 느린 매질에서 쏠 때 쏘는 방법은 임계각보다 크게 쓴다. 그래서 반드시 전반사 밖에 일어나지 않게끔 한다.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파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청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다. 알겠습니까? 이게 광섬유. 그래서 그동안은 전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기 신호로 통신을 했는데 지금은 광섬유의 빛 신호로 하기 때문에 속도도 열나 빨라졌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보여드린 겁니다. 되겠냐?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푼 거에 답만 먼저 불러드리고 잠깐 끊을게요. 자, 1번은 파동, 2번에 매질, 3번에 속력, 4번은 진동수, 5번에 파장, 6번에 공기에서의 파장이 얼마 나오냐? 17. 맞아. 물에서의 파장 얼마 나오냐? 75. 여기가. 자, 7번은 3m. 8번은 말해봐. 4Hz. 어? 뭐? 괜찮아. 그러면 잡을게. 자, 9번에 4. 10번이 제일 어렵죠? 10번은 2입니다. 되겠어. 하겠어. 자, 마진 개수 좀 세봐. 서인이는 다 맞았어야 될 텐데. 하나 들었어요. 네. 은호. 아, 7개. 다인. 지석. 7개요. 진석. 서인. 혜빈. 호석. 몇 개? 앞에서 2개 있어요. 10분만 끌었다 갈게요. 그러면 그 국산은 정상이에요. 응? 국산은 정상. 뭐가? 국산. 복사가. 정상. 복사가 적외선이 무슨 국산 어떻게 성장이 그냥 국산. 아, 매일 복사할 때 복사?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래서 네,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합니다. 그냥 거예요. 자,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형태 또는 그냥 에너지가 이동하는 형태.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복사의 형태로 전달돼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의 에너지라고 할 때도 지구 에너지가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이동하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복사가 일어나는 게 아까 그 자기장이랑 정리랑 그쵸.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발되기 때문에. 네. 어제 동건이랑 아함이랑 얘기해봤어? 아니요. 동건이 있고요. 근데 같은 방에 들어간 애들도 있는데? 4. 그냥 암이야 저 같은 거. 그래. 같은 방에 들어갔던데.
질문이 구리 맞나? 구리의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맞나? 화학변화 예시하고 물리변화 예시 보고 것 같아. 이렇게 속에 넣어봐. 그 화학변화 예시하고 물리변화 예시 보고. 그래 그거를 태우도 물어봤어. 예시밖에 안 보고 응? 예시밖에 안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구리가 물리 변화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 구리의 물리 변화냐?